이렇게 재미있는 포럼은 전국 대학원 어디에도 없어요. 선물이 이제 약간 안병과 함께 보이는 거죠. 아무도 영혼을 빼고 하지 않을. 예를 들어서 집단 무의식을 얘는 원형이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는 이거를 동그라미냐고 물어봤는데 청년 캠프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증여론을 준비한 한상화입니다. 증여론을 얘기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네,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너무 이 자리가 너무 기쁘고, 제 주제 제목은 증여 감정, 인간은 왜 부를 기쁘고 후하게 쓸 수밖에 없는가입니다. 증여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현실의 돈에 담기는 여러 고민과 감정이랑 같이 이제 생각하면서 글을 써보았는데요. 모두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돈 한 글자에 너무 많은 고민과 생각과 뭔가 걱정과 이렇게 감정들이 많이 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있었다가 그 증여론에서 이런 딱 대목이 나옵니다. 인간은 매우 오랫동안 다른 존재였다. 인간이 계산기라는 복잡한 기계가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계산기 인간이 된 제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보였냐면 이제 가족 안에서 저와 부모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그 계산기 인간을 딱 느꼈는데요. 그 저는 평소에 선물 주는 것도 좋아하고 막 이렇게 기뻐하는데 그 이제 엄마와 저와 관계를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냐면요. 이제 사실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 정말 희생을 하시잖아요. 뭐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주시는 거고 너무 감사하고 태어나기 전부터 많은 것을 이제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샌가 그 이제 부모님은 저한테 주고 저는 받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명제가 뿌리 있게 있었는데 이제 그게 증여론을 읽으면서 좀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나는 받기만 하지? 나는 정말 주는 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 이제 제가 엄마한테 받은 거를 이제 계산하고 제가 줬던 거 이렇게 계산해서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돈 계산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기로.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일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 받기만 한다는 말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걸 이제 영어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영어로 만든다는 게 단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하니까 제가 너무 별로인 거예요. 너무 그때 감정도 너무 안 좋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막 영어를 만든다고 막 다 끝났다 이런 느낌 아니고 왜소하고 막 가난한 느낌이 나고 이랬는데 이제 이게 그러면은 잘 사는 걸까? 이게 행복하게 더불어 잘 사는 걸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증여론에서는 엄청 열정적이고 환희가 넘치고 엄청 좀 저랑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 태고 사회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증여론에서 마르셀 모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태고 사회의 이런 문명권의 제도를 보면 이게 그들의 얘기가 우선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도 우리 법과 이런 관습이랑 도덕 사이에 다 살아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도덕은 영원한 것이다. 그것은 가장 진화한 사회에서도 가까운 장래의 사회에도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미개한 사회에도 공통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반석을 건드리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집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시대에 활동하고 있고 또 모든 곳에서 활동해온 것은 그들이고 사회이며 또한 영혼을 지닌 즉 살과 뼈로 이루어진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이다. 이 증여론에서는 주고받는 거 제가 뭐 지영쌤한테 형광펜을 주는 이 행위가 엄청 단순하고 그냥 주는 거 같고 너무 평범해 보이는데 사실 그거 하나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회의 의미를 또 찾을 수 있는 건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사회고 인간으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본 것은 관계인데요. 주고받고 담례학이라는 게 증여론 속에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점은 이제 오늘날의 증여법에서 나오는 정의랑 다르게 우리는 의사표시를 하고 자유롭게 주고받잖아요. 우리가 자유롭고 이렇게 주는 걸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증여론에서는 자발적이지만 되게 강제성 있고 의무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주고 받고 담례하기에도 다 강제성이 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아주 특이한 점이 나오는데 담례하거나 뭐 주거나 받지 않으면 이게 제 힘을 잃어버리는 일이 돼요. 제 만화라고도 표시되는 이런 약간 초자연력 같은 에너지 기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그거를 잃게 되는 순간 내가 구속된 자, 노예가 된 자에 또 위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사례에서 그렇게 구속된 자라고 느꼈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초대하지 않는 것 또한 이제 제 힘을 잃어버리는 일이고 내가 갖고 있는 권위와 만화를 증명하지도 못하게 되고요. 받지 않는 것도 안 돼요. 받지 않는 것도 주는 거랑 똑같이 전쟁을 선포하는 일이고 나랑 이제 관계를 맺지 않고 교류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관계를 이제 보는데 너무 재밌었던 게 저는 주고받는 게 나랑 너 사이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증여론에서는 절대 너와 나가 끝나지 않아요. 초대의 의무는 항상 제3자로 나가기 때문에 다른 부족을 꼭 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는 것도 네가 줬으니까 나한테 줘가 아니고 너가 나한테 줬구나. 그럼 나는 이거를 영혼의 힘으로 또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 말고 재밌는 게 이제 들어오는데 물건입니다. 그 태고 사회는 물건에도 영혼이 있어요. 물건이 살아있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물건이 그냥 사실 다 이렇게 의미 같은 걸 빼고 오면 그냥 고체 물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얘네도 영혼이 있고 어떤 영혼이 있냐면 탄생된 곳 아니면은 그 만든 사람의 영혼이 다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 선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또 그 안에서 영혼이 뒤섞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물건도 돌아가고 싶어요. 원래 태어난 곳 아니면 원래 소유자한테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감정도 있습니다. 막 투덜거려요. 동판이라고 굉장히 가치로운 구리 동판 같은 게 있는데 막 얘네도 투덜거리고 왜 날 파괴하지 않아? 이렇게 하고 막 부끄러워하고요. 막 이렇게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태고 사회는 관계랑 물건이 엄청 영혼과 감정이 엄청 뒤섞여 있다. 요거를 이제 읽으면서 알게 됐고요. 이렇게 증여론을 읽고 나가면서 계속 뭔가가 더 있는 거예요. 그 아래에 그냥 이게 태고 사회에 좀 더 활발하게 이게 사람 간에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존경심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용을 조금 읽어드리면 모든 것은 서로 관련이 있으며 혼동된다. 사물은 인격을 갖고 있으며 요컨대 이 순간은 똑같은 것이다. 물건이 주어주고 이에 담례하는 것은 바로 존경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사회적인, 가족적이고 뭐 심리학적인 이유가 다 있겠지만 그 바닥에는 다 경쟁하고 다투고 이러는 것도 바닥에는 다 존경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존경심은 왜 나오느냐? 이미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 3자적 관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담례하고 주고받기 그 관계에서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태호 사회에서 이 관념을 갖고 있으면 또 독이 됩니다. 기프트 선물은 약이지만 또 독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스릴 넘치게 항상 받으면 밀어내야 한다. 이런 거를 또 배웠고요. 그래서 또 특이했던 게 우발라쿠라는 이런 엄청 큰 순환의 고리가 있는데요. 대해상 통상을 하는 건데 빈손으로 떠나서 가득 채워서 자기 부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 전에 그 부족이 또 줬던 거고 그리고 또 그 부족이 또 빈손으로 떠날 수 있고 그런 거는 이제 다 또 이렇게 엮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빈손인 것 같지만 빈손이 아니고 받은 게 없지가 않다. 애초부터. 네. 그렇게 했었을 때 이것도 이제 현세 얘기만은 아니더라고요. 현세도 아니고 이게 신의 세계, 정령의 세계, 그다음에 저 세상과도 다 또 증여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선물 관계를. 너무 이제 재밌었던 게 물건을 주면 그 보답은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고 선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생하는 것이다. 저 세상에서 증여자는 더 늘어난 똑같은 것을 되찾는다라고 합니다. 그 죽은 자와 영혼과의 관계를 맺는 거는 우리 산자들과의 관계랑 똑같게 왜 하냐면 결국은 평화거든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총칼을 들면 안 되잖아요. 총칼을 내려놓고 손에 선물을 쥐고 관계를 맺고 우호적인 감정이 생겨났을 때 그랬을 때 이제 평화가 또 유지되고 그게 사회의 제도로서 또 사회라는 게 또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좀 감동적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마르셀모스 선생님은 이 사회가 또 이 개인이라는 사회 세포를 되찾고 싶어 하고 이 증여의 주제 선물이죠. 증여의 주제. 증여 속에 들어있는 자유와 의무, 후한 인심, 그리고 주는 것이 이롭다는 주제가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주요 동기의 부활처럼 우리 사회에 다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저도 잊어버린 동기를 부활하는 많은 시간이 됐고요. 김치 얘기를 못했네요. 일단 상당히 계산적인 저에게 이 글이 배정되었을 때 좀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좋은 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질문은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감정이 이렇게 주고받으니까 이제 영혼이라는 말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물건에도 영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제 영혼이 한데 뒤섞인다 물건과도 그게 이제 선생님의 일상이나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물건의 영혼과 우리가 뒤섞인다라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 좀 사례나 이런 게 있을지 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 제가 얘기하지 못했던 김치 얘기를 제가 지금 후수 카페라는 여기 이제 공부방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강학원의 주방과 카페가 참 재밌는 점이 참 법칙이 여기도 규칙이 하나가 있는데 반드시 아시다시피 그 선물 주신 분의 정보와 또 그 스토리를 꼭 쓰고 게시판에 적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물건이 이제 그 선생님들의 안면이 됩니다. 안면, 페이스. 근데 이 태고 사회에서는 안면 자체가 거의 영혼 인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서도 체면 얘기 많이 하는 게 왜 그런지 알겠다 얘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우선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 받았을 때 선물이 이제 약간 안면과 함께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 김장을 했지 않습니까? 김장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렇게 20명 정도의 저희 이제 학인 분용민들이 모여서 손으로 막 만드는 것 자체가 영혼이 우선 깃드는 일이거든요. 그때 아무도 영혼을 빼고 하지 않으 그리고 또 만든 다 같이 손을 담근 김치를 또 여기 계시지만 그 김치냉장고 증여자분이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네, 김치냉장고도 거기에 태고사에 나오는데 그 함이 있어요. 상자 네모난 함. 그것도 되게 저는 좀 겹쳐 보였는데 증여자가 준 함에다가 또 우리의 영혼이 담긴 김치를 넣어서 지금도 계속 매 끼니 그 김치를 많은 사람들과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음식물의 본질이 나누는 거예요. 여기 저도 그거 보고 되게 감동이었는데 음식물의 본질 자체가 나누는 거고 나누지 않았을 때는 음식물도 파괴하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모든 음식물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더 물건도 음식도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 이제 그런 감정은 안 들어요. 그 이전에 계속 아무리 계산해도 0이 안 돼. 계산은 포기했고요. 포기하고 이제 그런 감정이 안 든다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물은 어떻게 하는 게 잘하고 좋은 거예요? 선물 다양하게 할 수 있거든요. 태고 사회에서도 그 포틀리치라고 되게 경쟁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엄청 내가 더 많이 줄게라고 이렇게 하는 마음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결국은 내가 너랑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 왜냐면 다른 부족 간에 여자와 남자가 만날 때도 서로 엄청 매혹적으로 보이려고 엄청 애를 많이 쓰면서 선물을 해요. 상대를 고르고. 그럼 물건도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결국은 내가 이 사람이랑 어떤 감정이라든지 관계를 맺고 싶은지 했을 때 자연스럽게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들었던 얘기 중에 저 세상에서도 같은 것을 받는다 이거를 얘기하셨던 게 이렇게 들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 증여론에도 약간 공희라든지 그러니까 신에게 바친다고 죽은 자에게 바치는 이런 게 있는데 정말 똑같이 간다고 저는 읽었어요. 여기서 사과를 내가 보내면 뭐 어떤 의뢰를 통해 보내면 진짜로 사과가 거기로 가서 그들도 포틀리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멀티버스. 선물 이야기 하셨잖아요. 근데 듣고 싶고 감정이라는데 그게 약간 좀 안하다는데 좀 더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선물 어떤 마음으로 줘야 될지. 그냥 그 사람이랑 평화하고 싶은 마음이 네, 청소를 내려놓고 평화하면 이렇게 괜찮을까요? 평화 괜찮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물 발표하게 된 김필예라고 하고요. 저는 제목은 일단 우리만이 아니라 경계 없는 우리로라고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사실 약간 우리 가족, 우리 민족이라는 말을 흔히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은 조금 이 우리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묘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주는 어휘가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구나. 그래서 나와 너를 분리하고, 그래서 나와 너만큼이나 이 단어가 굉장히 사람과 사람을 가르는 단어가 어쩌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저는 생활하면서 느꼈는데요.
사람은 이렇게 서로를 나와 너를 분리하고 우리와 타자를 배척하고 이래서 세상이 조금 황폐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게 바운더리를 이렇게 구별짓는 게 본능인지, 사실 구별짓기도 하죠. 근데 그게 너무 절대화되니까, 그래서 그게 본능인지, 그리고 왜 저는 다른 사람들은 아닐 수 있는데 왜 저는 왜 그런 분리 앞에서 답답함을 느끼는지도 그게 조금 저는 항상 궁금해서 이거를 주제로 잡았고요. 그래서 이 궁금증 앞에서 저는 융을 준비하면서 이런 문장을 발견을 했는데요. 개인은 인간이 출발하게 되는 최초의 자연적 상태로 여겨지지만 개인은 의식 중심주의와 함께 출현한 새로운 인간형이다. 그러니까 개인이란 게 사실 본능이 아니라 역사적인 산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17세기 데카르트로부터 시작이 되고, 데카르트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때 그래서 데카르트가 하는 거는 의식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작동을 하고 사실 머리가 작동하면 밀실 같은 데서 또 혼자 생각하고 그러면은 머리도 약간 부별되고 의식으로 분리하고 이렇게 작동을 하다 보면은 내 몸도 분리가 되고, 그러니까 몸도 그렇고 내 의식도 분리가 되고, 점점 사람은 혼자도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식 강화적인 인간으로 변형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분리가 되고 또 밀어내게 돼서 이게 어쩌면은 개인이라는 게, 그리고 너와 나를 분리하고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본능이 아니라 의식 중심주의가 어쩌면 역사적 산물이라는 거는 저는 그 책에서 발견했고요. 근데 이렇게 개인 중심주의가 거의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거의 300년 가까이 이어져 와요. 그래서 이렇게 의식 중심주의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니까 사실 이때 이성으로 생각을 하고, 이성이 있어야 생각을 하니까 이성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합리성을 기반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때 여기에 인간이 그렇다라는 정의에 균열을 낸 게 프로이트예요. 그 전에 많은 사상가도 있었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정신분석학에서는 프로이트를 꼽는데요. 프로이트는 이런 의식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무의식이라는 거를 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무의식은 의식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거를 표방을 했다면은, 무의식은 조금 저희가 생활을 한다거나 부끄러운 욕을 한다거나 부끄러운 경험들 과거들 이런 거 되게 많잖아. 살다 보면은 저도 진짜 많은데 그렇게,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그러니까 무의식을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야 접근을 해요. 그래서 그게 억압하고 드러나지 않게 그걸 억압해서 이렇게 너 가만히 있어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 밖으로 무의식을 이렇게 인간은 의식 중심주의에 약간 이성적이야. 근데 거기에서 무의식을 드러냄으로써 인간은 비합리적이고 조금은 좀 이성적이지 않고 그런 존재이기도 해. 이렇게 말을 해서 무의식을 드러냈지만, 한편으로는 의식이 강화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의식으로 무의식을 누르니까 어쩌면 그렇게 의식이 강화됐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의식이 아이러니하게도 무의식을 드러냈지만 의식이 강화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프로이트는 사실 무의식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프로이트가 보는 그런 의식 중심주의에는 한계도 있죠. 당연히 그도 인간인데, 프로이트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런 무의식에는 사실 이드와 자아, 초자라는 그런 정신 구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드는 사실 이거를 다 설명하기는 조금 10분 안에 불가능할 것 같고, 이드는 사실 본능에 가까워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바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는 그냥 우는 거죠. 밥 달라고. 그런 게 이드라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이런 이드에서 그래서 리비도라는 어떤 욕구가 나온대요. 근데 이 욕구를 모든 거를 프로이트는 성적 욕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성적이니까 개인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모든 거를. 그러니까 개인 중심주의로 보고, 그리고 성적 욕망이니까 가령 예술 작품을 봐도 이거는 성적 욕망이 드러나 승화시킨 거다. 이런 식으로 다 성적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조금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 반기를 든 게 융이 나와요. 그래서 융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억압의 원인에 관해서 프로이트는 성적인 외상을 들고 있다. 나는 그것만으로도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사회 적응의 문제라든가 삶의 비극적인 환경이 자아내는 중압감이라든가 체면 따위 등이 그것이다. 저는 이게 더 주요하다고 저도 동의를 하는 바여서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융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개인 무의식에 더불어서 융은 거기에 인간은 그냥 개인적인 그런 경험에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무의식의 세계가 또 따로 있다는 거를 그걸 밝혀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식하지 않고 그냥 무의식으로 빠져드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 중심주의에 아예 반하는 의식하지 않고 빠져드니까 이게 집단 무의식이고 그 집단 무의식인데요. 되게 집단 무의식이라고 했을 때 되게 추상적인데 예를 들어서 집단 무의식을 얘는 원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거를 동그라미냐고 물어봤는데 어쨌든 이 원형이라는 것은 가령 쉽게 말하면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능을 프로이트는 가령 굉장히 핵심적으로 성욕이라고 했지만 이 원형이라는 게 굉장히 그러면 융의 입장에 따르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책을 보면은 저는 그래서 원형이 대체 뭐가 있지라고 보면은 항상 무수히 많다고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수히 많다는 게 뭘까? 근데 여기 핵심은 어떤 관계 기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쉽게 뭐 식욕이라고 치면은 식욕의 방식에는 빠는 것도 있고 뭐 먹는 것도 있고 씹어 먹는 것도 있고 되게 세상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는 세상에 뭐 존재하는 버섯은 씹는 거고 뭐 물은 마시는 거고 이런 식으로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이 굉장히 관계 기능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그리고 세계의 존재 우리라고 할 때 타자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라는 게 있으려면 이미 타자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없을 수 없지 않나? 이런 질문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필레슨이 융을 공부하고 나서 근데 우리라고 하는 거에 이제 타자가 좀 들어오는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까 이제 질문 그거랑 연장해서 타자가 없다는 우리가 대체 어떤 거고 쌤이 생각하게 된 그 타자가 있는 우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다른지가 좀 깊이 생각해 보겠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설득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각 이제 행성이나 세미나 뭐 이런데 이제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을 이제 한 자리에 모아서 좀 뭔가 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것 같고 처음에 한 20명 된 것 같은데 지금 13명 하고 이제 2명 15명의 청년하고 그 중년이 이렇게 꼈는데 15명이 했으면 내 예상보다는 너무 많은 사람이 끝까지 완주했다. 놀랬다. 이거 나는 한 7, 8명?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완주한 거는 아마 그 주변에 그 인맥들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이게 저 종의 기운을 보여주는 그 진화, 변이, 관계가 뭐냐. 개별적으로 했으면 아마 5명밖에 못했을 거예요. 그 13명의 글을 어제 읽었어요. 읽으면서 이제 그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인데 나름 소화를 잘 하기도 하고 또 소화가 아직 덜 됐는데도 막 굉장히 막 기를 쓴다 이런 게 글에 쭉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글쓰기의 힘이거든요. 그 힘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뿌듯했는데 오늘 또 이제 발표를 할 때 보니까 글에 비해서 왜 저렇게 엉성하게 발표를 할까 이런 사람도 있고 글은 되게 헐렁했는데 발표를 되게 야무지게 하네. 이게 이런 변주가 좀 또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이건 이제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쓴 글을 쭉 읽잖아요. 읽고 이제 뭐 질의응답, 코멘트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걸 줄여서 하니까 이게 스토리텔링 아니면 강연이 돼야 되거든. 이게 이제 소화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도 이게 충분히 소화됐나 안 됐나 이걸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언어로 전달될 때 또 그만큼이 이제 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글도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이제 여러분이 단련해야 되는 지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질문을 해봤는데 질의응답 이게 좀 충격이었어요. 누구한테 질문을 받고 이런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거를 안 해본 거.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여러분이 민주시민이 됩니다. 이 대화를 못하면 민주주의는 불가능해. 왜냐하면 내 주장과 항상 반대의 이론이 있거나 또는 나의 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거를 조율해가는 게 민주주의인데,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가 쓴 글을 질문했어. 질문이 날카로우시네요? 이런 말은 날카로운 질문 거의 없었고 굉장히 친절하고 우호적인 질문이었거든. 근데 이게 이것도 길이 들어야 돼. 길이 오고 가고. 이 부분이 오늘 나는 아주 새로운 발견. 이런 훈련이 또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제 만약 여러분이 강사가 돼서 이제 어디 진짜 그야말로 낯선 타자 거기 가서 강의를 할 때 내가 소화를 했어. 삶으로 또 그게 완전히 내가 몸에 배웠어. 이런 이야기를 줘야 되는데 그래도 너무 뜻밖의 질문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게 타자를 만나는 거야. 그럴 때 이제 내 정보 체계가 교란이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이게 안 되면 화를 내거나 미워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백수지성은 지성과 교감으로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이제 대중지성은 이런 원리를 좀 체험을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잘 돼서 이제 이게 계속 내년에도 이렇게 더 세게 좀 내년에는 한 이제 10페이지 정도 쓰고 그다음에는 이제 토론도 좀 더 심화되고 중년들을 토론을 시키는 것도 괜찮겠네. 이 침묵 뭐야 이거? 중년들? 저기 뭐지? 낭송은 사실 기대를 안 하고 그냥 생각을 했다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막 완전히 그냥 맹자 논피니토? 부처님의 10대 제자 막 이렇게 여러분도 다 막 거의 끌려 들어갔죠. 와, 그거는 좀 새로운 경지라. 그래서 발표를 한 것만큼의 마음을 썼구나. 낭송한 친구들한테.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